최근 김정은이 축산 농장에 직접 가서 치즈 생산까지 챙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걸까요? 김정은이 평북 운산군에 있는 삼광축산농장, 여기가 젖소 농장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유랑 치즈랑 이런 거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를 새로 준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 현장 참관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근데 새로 뭐 시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농촌태제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사회주의 농촌태제라는 게 1964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우리 농촌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엄명을 한 거죠. 그거를 신주단시 모시듯 북한이 거기에 따라서 축산 정책을 해왔는데, 사회주의 농촌태제 반세기 동안 해왔는데 지금 농촌이 피폐한 상태 아니냐. 이건 뭐 할아버지를 그냥 직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놀랍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할아버지를 과거에 뭐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우기를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깎아내리고 비판한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이런 구호가 오랫동안 있어요. 사실 토끼니 뭐니 이런 짐승들, 가축들, 축산 이거를 풀 먹여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생산합니까? 기능성 사료라든가 이런 거 먹여가지고 제대로 해야 질 좋은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풀로 먹이자 이거거든요. 김정은이 이것도 저격했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면서 김정은이 앞으로 어디로 가자는 거냐. 김정일, 김일성 얘기하면서 덕본 거 없다는 식으로까지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삼강협동농장에 보면 치즈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게 있는데, 앞서 다른 뭐 지방에 있는 공장 가보면 된장, 간장, 뭐 세탁비누 이런 거 생산하는 거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포장도 조잡하고, 된장도 뭐 밀로 만든 된장이라고 또 요즘 밀 권장한다고, 밀로 무슨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전통 된장 맛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거 뭔가 새롭게 축산해서 뭘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정말 여기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치즈 포장이나 이런 게 그냥 북한식 포장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제사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이런 뭐 스위스산 치즈라든가 이런 포장을 그대로 본뜬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서, 이거 지금 평북 운전의 그 산골짜기 농장에서 만든 거 맞냐?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이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먹으려고 챙기는 것 아닐까요? 김정은이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조기 유학에 병역 기피예요. 군대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학교도 사실 제대로 안 다녔죠. 스위스 베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형 정철, 그 다음에 여동생인 여정이하고 셋이 생활을 했죠.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그때 보면은 마이클 조단의 농구화라든가 이런 거 굿즈 사 모으는 이런 취미도 있었다. 그리고요, 인근 프랑스 파리라든가 주변 국가 놀러 다니면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특히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이 치즈, 에멘탈 치즈라든가 이런 치즈에 꽂혔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6년 동안 스위스에서 10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가장 감수성이 있고 뭔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그 시기에 서방의 문화를 접했거든요. 그래서인지 2011년 12월에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나서 집권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 뭔가 평양에 서구식의 뭐 마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놀라웠던 게, 마트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상품이 쌓여 있는데요, 보니까 다 자기가 유학했던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의 초콜릿하고 치즈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자기가 선호하는 그 이름난 브랜드들 위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죠. 그 당시에까지 뭐 스위스의 치즈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평양에. 그 마트를 새로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갖다 놨다? 이건 김정은이 아마 자기가 젊은 시절에 맛봤던, 어린 시절에 맛봤던 그 스위스의 치즈, 초콜릿 이런 거에 대한 그 향수를 지금 북한의 축산 발전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추진하는 와중에 녹여 넣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김일성 시절까지 언급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 때는 살기 좋았는데 김정일 때 좀 안 좋았다, 김정은 때 더 안 좋아졌다, 이게 얘기가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주민들 엘리트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한국과 서방의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든요. 어떤 3대 세습자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좋았다거나 그때가 어땠다고 얘기하는 거 마치 창업 신화를 너무 부풀려가지고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산업을 해가지고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3대 기업인, 3대 상속자를 상대적으로 퇴색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다른 뭐 정의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 3대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이어온 이런 기업인들이 사실은 창업을 한 자기 할아버지 세대의 이런 부분을 물론 존경하고 뭐 선영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띄우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낡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젊은 내가 지금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슬쩍 지우는 걸로는 그동안에 부족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한국 정부 안에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대남 적대 한국을 제일 주적으로 해가지고 유사시에 평정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과거에 보면 남북이 한민족이고 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전민족이 대단결해서 뭘 하자 이랬던 그런 김일성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걸 평양에 2001년에 엄청 크게 지어놨거든요. 높이가 한 7, 80m 되게 지어놨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폭파시켜 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선대의 흔적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노선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또 비판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지금 선대의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라를 국가 체제를 물려주려면 똘똘한 기업을 물려주지 이런 부채만 있고 하여간 뭐 불량 기업으로 찍혀가지고 맨날 욕망 먹는 이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주식회사를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15년 동안 아주 개고생하고 있네요. 이런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소는 갈비뼈가 앙상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리고 직접 드셔본 소고기는 어땠나요? 북한에 가면 소들이 들판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갈비뼈가 앙상합니다. 고기 맛이 어떠냐고요? 갈비뼈가 앙상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소가 맛이 좋을 리가 없죠.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고려 호텔에서 제가 고기 구이, 한우구이죠. 어쨌든 한우니까 먹어봤습니다. 근데 구우면 일단 고기가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커매요. 거무틱틱하다 그러죠. 보기에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그냥 뭐 근육 그 자체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영농 후계자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뭐 양봉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특히 카길이라고 세계적인 그 사료 업체에 고문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우리한테 맡겨주면 3개월이면 아주 마블이 잘잘 흐르는 이런 좋은 고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능성 사료를 먹이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 소들이 얼마든지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고기, 부산물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얘기하신 게 황해도 이제 사리원 쪽을 갔는데 산이 정말 이렇게 비옥해가지고 검은 이런 빛을 띠더라고요. 와, 저기에 우리 허가해 주면 가서 초원 조성해가지고 소 키우면 정말 좋은 고기 또 소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삼강축산농장을 간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젖소들은 통통하게 살이 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거기에 있는 소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뼈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소 돌아보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위에서 앵글로 찍었는데 소가 이렇게 등가죽 쪽이라든가 또 뒷다리 있는 쪽이 뼈가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소 원래 저렇겠지 하고 일부러 제가 우리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한국의 그 농장에 있는 젖소 사진을 봤어요. 우리 젖소들은 특히 너무 비대하다고 할 만큼 배가 막 빵빵하고
어깨도 뭐 살이 득실득실 이렇게 쪄 있는데 북한의 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김정은 앞에 선보이는 소들이 그 정도니까 북한의 일반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들판에서 키우는 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소를 잡으면 사형까지 언급되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건데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죠. 뭐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아니면 뭐해서 소를 몰래 잡아가지고 먹고 사형, 처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북한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그 이후에도 어려웠으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소를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전선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북한은 지중 매설선이 거의 없으니까 공중에 전봇대 전선 지나가는 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팔아먹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는 거의 사형이었습니다. 전선줄 끊어서 팔아먹었다고 사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굴러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본 거죠. 소가 왜 북한 체제가를 굴리는 핵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우리의 1950년대, 60년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 자체가 영농 장비인 거예요. 협동농장이나 또 개인 뭐 밭이나 아니면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소를 이용해서 뭐 밭을 갈거나 여러 가지 또 달구지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경운기, 트랙터, 또 콤바인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춰진 거 북한이 시범농장이나 이런 데서 선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죠. 대부분 아직도 목탄차, 나뭇잎이나 가랑잎을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가는 차들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대전에서나 썼을 법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북한의 뭐 자기네들 국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잡아먹었다? 이거는 정말 경을 칠 노릇이죠. 그리고 소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냐면요. 소가 예를 들어 병들어 죽었다 이래도 그거를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등록이 돼가지고 철저히 진짜 이거 병들어서 죽은 거냐? 아니면 이 녀석들이 이 소 고기 어떻게 먹으려고 죽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신고한 거냐?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본 뒤에 처분을 하고요. 심지어 병들어서 죽어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고기로 팔아먹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먹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매장에 놨는데도 그걸 몰래 다시 파헤쳐서 먹거나 파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치즈 사랑이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스위스에서 맛봤던 그 치즈의 맛에 빠져서 뭐 에멘탈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먹고 있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는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외 구매를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외교 행랑으로 보내고 이러는 게 들통이 많이 나니까 결국은 현지에 나가 있는 무역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장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구매하면 또 흔적이 남으니까 현지에 있는 자신들의 대리인을 통해서 구매해서 몰래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걸 회피해가지고 들여보내는데요. 한미정보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죠. 거기에 고급 와인이라든가 뭐 이런 치즈라든가 또 김정은이 기르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지만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사료까지도 고급 사료까지도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주애가 먹기 위한 일본 아지모토사의 깨소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다 반입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와인이라든가 또 술들을 포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뭐 술 좀 먹는 사람들은 또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표정 보면은 김정은이 어제 한잔 했구나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죠. 아, 끝까지 새벽까지 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왔네? 이런 느낌까지도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흡연, 줄담배 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체중이 한 140kg가 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도 뭐 140kg 넘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건강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그거를 지금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42살 나이인데 걷는 종합병동이다 이렇게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고, 첫째 거기에다가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둘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그렇게 북한 체제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한 의료와 이런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손 써보지 못하고 둘 다 죽었다? 김정은한테는 이게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30대 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무릎이나 발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심장병이나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건강 문제가, 저는 북한의 체제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죠. 한류라든가 젊은 층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가능성은 적지만 군부 구태타 이런 것들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김정은 입장에서 걱정되고 우려하고 북한 권력층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일 겁니다. 푸틴은 북한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 중 소모 가능한 임시 카드로만 활용하는 걸까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에게 줘야 할 것들을 아마 사후정산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 쪽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 지금 당장 김정은한테 파병이라든가 또 무기 지원이라든가 포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프로세스, 거기서 얼마나 많은 특히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푸틴 정신이 다 쏠려 있겠죠. 트럼프와의 협상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굳이 내가 지금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뭐라고 표출하기는 어려운 이런 거고요. 아마도 앞으로 푸틴 입장에서는 현물로 좀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라든가 이런 곡물, 또 원유 이런 쪽으로 아마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김정은이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불은 이미 껐고요. 북한 챙기기보다는 러시아의 전후 경제 복구 문제, 그리고 지금 군수 경제로 인해서 잠깐 되살아났던 그런 경기가 엄청 지금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 넘는 전 사상자가 생겨서 젊은 청년층 인력들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고, 또 징병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이런 인력들도 많기 때문에 한 200~300만 명의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전후 구상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가 북한보다 한국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걸 통한 교역과 비즈니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이 끈이 거의 없거든요. 그 끈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북러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푸틴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난 1월 15일 날 러시아에 새로 부임하는 이석배 대사가 푸틴한테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정말 좋은 무역과 비즈니스를 이렇게 유지해 왔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냐, 그렇게 하도록 희망한다, 이러면서 관계 복원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물론 2024년에도 푸틴이 외신 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전 벌어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 복원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종전 단계에서 푸틴이 이런 식으로 서울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 이거는 북한보다 한국을 향후에 협력 파트너로 삼을 것이다, 이런 거를 사실상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방중시 시진핑이 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좀 촌티를 낸다. 이거를 시진핑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승절이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제국주의와 싸워가지고 이긴 그거를 러시아의 푸틴 또 김정은도 뭐 깍두기로 끼게 해가지고 그걸 좀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베이징역에 전용 열차를 타고 떡 나타난 김정은 뒤에 최선희 외무상이나 이런 고위 간부들 제쳐놓고 자기 딸을 앞세우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장면이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와, 우리 사회주의 체제 정말 망신 다 시키는구나. 3대 세습해가지고 너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권력 물려받은 건 좋은데 이 대명천지에 딸한테 무슨 4대 세습한다고? 그걸 또 베이징 외교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선보여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할 때 김주의 모습을 이렇게 가려지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국 지도부의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낸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김정은이 그동안 특히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에 시진핑 이쪽을 홀대하면서 북중 혈맹 관계 이런 것들을 뒤로 제껴놓고 러시아 푸틴과의 관계 이런 거를 더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최고의 관계고 뭐 한 참호에 있다. 한 전호, 한 참호에 있다는 표현은 그동안에 북중 간에 써왔던 거지 북러 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베이징 지도부 시진핑이 아마 많이 불쾌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잔치집에 찾아왔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렇지만 요건 결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북중 간의 교역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만만치 않죠. 그때 9월 달에 가가지고 홀대받은 거 뭐 조어대 그 특각이라든가 이런 데 묵지 못하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딸하고 2박 3일 묵고 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앙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다 김정은한테 신년 연하장 보냈는데요. 노동신문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뭐 두 사람 다 나란히 해줄 수도 있는데 푸틴은 일면에 크게 푸틴 동지께서 이렇게 보내왔다 해놓고 시진핑이란 이름도 거론 안 했어요. 중국 국가주석 총비서인 총비서 그리고 부인이 보내왔다. 홍리위안도 언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2026년 새해 캘린더를 만들면서 묘향산에 친선전람관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북한에다가 각국 원수들이 선물한 것들이 다 전시돼 있어요. 뭐 우리 정주영 회장이 선물한 그 승용차까지도 거기 놓여 있는데요. 이 선물을 캘린더에 하나하나씩 넣을 거면은 시진핑이 선물 보낸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2달의 그 선물 중에서 푸틴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푸틴이 선물 보낸 게. 그런데 시진핑 건 빠졌어요. 대신에 과거에 강택민, 장쩌민 주석이 보낸 거는 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진핑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차라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났던 장쩌민 선물 여기다 올리지 당신 거는 못 올리겠어요. 노골적으로 홀대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북중 간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눈밖에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가 됐지만 사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가운데 4차례를 김정은 집권 이후에 했거든요. 국제사회가 또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고 유엔이 제재를 나설 때 그 와중에 사실 중국은 유엔의 편을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유관국이 서방의 제재 노름에 동참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아마 시진핑 또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아마 경악을 했을 텐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앙금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간의 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여러 관계에 대한 립 서비스가 있었지만 실제로 시진핑이 김정은을 위해 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식량 문제라든가 또 원유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 표현대로 하면 통 크게 이렇게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런 호재를 만나서 김정은이
푸틴과 결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겼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푸틴과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짰던 것 같은데, 이게 푸틴으로부터 얻어먹을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한 다음부터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북한도 사실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아버지죠. 과거에 고위 간부들하고 이렇게 밀담을 나눈 내용이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을 뭐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지 말자, 뭐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심기, 속내를 드러낸 게 중국에도 그대로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김정은도 아마 후계 수업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레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거를 당장 개선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의지도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에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다시 통화를 하면서 4월에 베이징에 꼭 가겠다, 작년 가을부터 예고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거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베이징을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게 뭐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를 보는 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오는 트럼프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걸 계기로 과연 한반도에서 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이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연결고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북러 관계 및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북러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동력, 밑바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너무너무 취약하죠. 군사적인 밀착 관계를 통해서 뭐 포탄을 1200만 발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그거는 정말 전쟁 특수에 그친다. 종전이 되면 그걸로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전쟁 특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오히려 전쟁 기간에 괜찮은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면서 그 경제에 미치는 타격,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작년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한 1.5%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과거에 뭐 3%, 4%, 5%, 뭐 심지어 러시아 측은 6%, 7%까지 얘기하던 이게 1.5%로 줄어든 거고요. 러시아 재무부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에 북러 관계가 경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북한의 교역 중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 북한의 교역 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사실 국제관계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지속시켜줄 그런 아무런 동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반면에 작년 말에 우리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북한 경제 추정치를 보면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가 됩니다. 이건 뭐 압도적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밉건 곱건 간에 중국과의 교역, 경제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북러 관계는 그래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신 다른 방향에서의 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푸틴이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지만 전후 복구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 기업의 참여, 특히 북한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러시아의 항만이나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복구, 이런 거에서는 뭐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목재, 광물 이런 것들이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물론 대북 제재, 대러 제재 이런 부분과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결돼야 되지만 그런 여지가 있고요. 우리의 뭐 자동차나 기계 이런 부분들, 특히 최근 들어서 한류 문화 열풍을 타고 K푸드, 우리 음식이나 과자류 이런 것들도 지금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지금 북한을 대등하게 러시아를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러 관계는 종전과 함께 본격적인 복원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러시아 진출에 우리 기업들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새롭게 열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사실 대안이 없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를 자기가 이제 15년째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도 물론 본인이 60, 70까지는 이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건강 문제 또 급작스러운 상황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 압송되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시위라든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네팔 시위 이런 것들이 다 청년 신세대들의 문제 그리고 경제난 문제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만큼이나 단단한 신정체제지 않습니까? 40년을 넘게 이어온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위협받는 상황을 보면서 언제 저 파도가 평양에 밀어닥칠지 모른다. 그러면 나한테 유고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더라도 그 대안인 후계 체제가 마련돼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세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독재 정권의 유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3대를 이어온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고요. 북한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반제, 반제국주의 혁명,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 혁명이라는 게 워낙 간고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니까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를 잇는데 그 후계자는 선대, 수령과 풍모라든가 여러 가지 충실성이라든가 이게 닮아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으로 가장 그걸 잘 알 수 있고 수령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세습 논리가 정착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지금 13살밖에 안 된 딸 주애를 데리고 이제 저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놀라운 장면을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죠.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 발사를 하는 현장에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주애가 아버지 앞에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꽂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거를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김정은이 앉아야 될 자리에 김주애가 앉아 있어요. 아버지는 옆에 서가지고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동해안의 어느 섬에 떨어져서 폭파하는 이걸 모니터로 보는데 김정은이 지휘봉 들고 그 모니터 설명하고 있고 김주애가 서가지고 브리핑 받듯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여느 당 간부나 군 간부가 김정은 앞에서 주머니에 손 꽂고 있었다? 이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를 작정한 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철저하게 이런 미디어라든가 또 공개되는 사진을 통제하고 검열하는데 이런 사진을 내보냈다는 건 2026년부터는 나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 딸한테 후계 수업 시킬 거고 그거를 노출시킬 거야. 이런 거를 공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가 김주애를 밀친 장면이 있는데 이 행동이 미디어에 노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가 북한을 지나치게 과민하게 보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북한 전문가라든가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북한이 보내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북한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것과 서방이나 외국의 시각에서 보는 게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세습이라든가 또 봉건 왕조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야 딸한테 후계까지 또 4대 세습한다고 우리는 엄청 비판적으로 그걸 보는데 일본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으로 보겠죠. 그렇지만 약간 우리보다는 우호적인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들에게. 이거는 북한이 천황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각 수상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천황제를 자신들이 계속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북한 세습을 보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가서 죽거나 다친 그 북한군 병사들을 그들의 헌신을 기린다 이래서 평양에 지금 전투,
파병 전투 위훈 기념관 이런 거를 짓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함께 가서 기념식수를 했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 위대한 원수님 그리고 그 자제분이 와가지고 같이 직접 삽질을 하면서 뭔가 참여를 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서사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장면이 뭐냐면 김정은이 삽질을 하는 옆에 주애가 서 있는데 국방장관, 국방상인 노광철이가 김주애를 이렇게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외부 언론, 외신들이 보고는 노광철이가 백두혈통인 최고 존엄인 김주애한테 저렇게 손을 댔다. 저거는 불경죄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자세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첫째, 김정은이가 삽질을 하는데 김주애가 너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하게 하려고 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조심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 삽이 남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군대 생활에서 삽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삽이 끝에 막혀가지고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쓰는 삽처럼 그냥 긴 이 몽둥이 형태로 길게 우리 삽보다 한 2배 길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삽질하는데 우리가 보면 불편할 것 같은데 북한 탈북민 분들은 그게 더 편하다 그러죠. 삽질을 하는데 이 삽이 워낙 길다 보니까 주애가 너무 붙어 있었어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김주애가 보면은 그 다음 장면 영상을 보면 바로 들고 있던 삽을 가지고 김정은하고 나란히 서서 삽질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혼자 삽질하는 그 상황에서 김주애가 원래는 들어가서 같이 삽질을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주애가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모르니까 노광철이가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미는 이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외신들이 얘기한 대로 그게 정말 불경죄고 이랬으면 노광철이 그 뒤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어야 되는데요. 노광철 지금도 김정은 수행하면서 열심히 측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애, 김여정, 현송월 등 북한의 여성들이 미디어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걸까요? 이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은 사실 봉건적인 체제죠.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북한은 여전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북한 방북해서 취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북한에서 인기 가요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여성은 꽃이라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게 이게 양성평등이나 이런 면에서 금기시되는 이런 건데 북한은 여성을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 성평등 인식이 많이 다르고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북한이 선전을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여성을 노동력으로 보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이런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밥공장이라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여성들이 집에서 밥 짓고 이렇게 하려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이러는 시간 뺏기니까 동네마다 밥공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밥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 중에서 여러분들 북한 영상이나 보시면 다 남성 천하죠.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희 외무상 정도 있죠. 그리고 여맹위원장 하다가 지금 노동당 부장하는 김정순이라는 아주 포스 있는 그런 여성 간부, 그렇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비중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는 바로 이 안방 권력에서 은둔을 강요받던 여성들이 공개석상으로 나온 겁니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28년간 살면서 애를 3까지 낳았지만 죽기 전까지 공개석상에 한 번도 나오질 못했어요. 김정은이가 그게 한이 맺혔던지 집권한 직후에 엄마를 기록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엄마의 모습을 당 간부들이 보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요. 그거 얼마 안 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 부인인 이설주를 집권한 이듬해에 공개를 시키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인 이설주 동지와 함께 나오셨다. 공공연하게 퍼스트레이디로 딱 각인을 시키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북러 정상회담 때 이설주가 등장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정말 퍼스트레이디로서 이설주는 행운하죠. 거기에다가 여동생인 여정이가 오빠의 측근으로 한동안 왕성하게 활동했었죠. 현송월이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딸인 김주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북한의 여성 권력을 서열로 매긴다면 딸 주애입니다. 주애가 아마 김정은 집안 안에서 권력 서열 1위일 거예요. 아버지보다 제가 보면 뭐 딸 가진 부모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딸이 집안의 왕이죠. 김정은도 아마 주애한테 집안에서는 꼼짝 못할 겁니다. 부인 이설주도 못지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과거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 이래서 김정은 부부 만났을 때 이설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 담배 끊으라 그랬는데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요, 과거의 북한 시스템 같으면 어디 그것도 남조선의 대통령 부부 앞에서 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담배를 끊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 절대 못 하거든. 그만큼 이설주가 어마어마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주도 물론 자기 딸인 주애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죠. 너 오늘 그 행사장에서는 왜 아빠 옆에 서가지고 이런 잔소리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엄마로서의 역할이고 북한 권력 내에 면밀한 그걸로 보면 후계자로 지금 수업받고 있는 주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역시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 여동생인 김여정이겠죠. 아무리 지금 조카 주애한테 밀려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이렇게 귀퉁이에 있다 그래도 오빠의 후광을 얻고 지금도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인사에 개입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후계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야, 너 요거는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현송월입니다. 근데 현송월은 다른 이 패밀리들과는 또 다른 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수행비서로서 김정은을 사실상 24시간 밀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정은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창선이라는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모든 걸 총괄 지휘하고 심지어 현송월까지 지휘하던 의전과장 뭐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김창선이가 작년 1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현송월이가 김창선의 역할까지 하면서 집사 역할 플러스 모든 의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이 수행비서라는 게 우리 재벌 회장님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고위 인사들,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막강합니다. 일정을 다 챙기고 있고 지금 심기가 어떻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거를 다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 이설주도 알 수 없는 또 여정이도 알 수 없는 핵심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김정은이가 회개한 이런 버릇 개인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김정은이가 어디 가는 길에 시간 나거나 뭐 행사 사이사이 짬나면 뭐 하겠습니까? 현송월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즘 당간부들은 좀 어때? 요즘 주에 뭐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얘기 좀 해봐.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듣고 보고 또 서로 교감하는 정보가 아마 다른 가족들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그리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주애가 대내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러시아 대사관이라는 국제 외교 공간에 등장했다는 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년 9월에 베이징의 전승절 80주년 참가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처음 데뷔를 했던 거고요. 그 전에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서 러시아 이제 국경절을 맞아서 방문한 거죠. 아버지하고 같이 마체고라 대사를 만나가지고 사실상 이제 첫 외교 활동을 한 겁니다. 대사관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또 그 일가족이 이제 방문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해당 주재국 국가와의 친밀한 관계 이런 거를 최고 지도자가 보증한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김주애가 함께했고 그 마체고라 대사 작년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만 이 대사가 사실 북러 관계 밀착을 연결하는 고리였어요.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북한 통으로 있으면서 푸틴과 김정은을 연결해주는 소통 창구였는데 그 사람을 주애가 만나고 소통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올해도 내부적으로 김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는 작업을 엄청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적절한 기회를 봐서 자기 딸을 깜짝 놀랄 자리에 등장시킬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알죠? 자기 딸한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국제적인 관심을,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쏘아지고 있는지 이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에 만약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거기에 김주애를 등장시켜 가지고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도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니까 앞서 하노이라든가 또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모든 보좌나 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뭐 그 가족을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분위기를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식 회담장은 아니더라도 행사장, 만찬장 이런 갈라 형태의 외교 장소에서 딸을 전격적으로 등장시키는 이런 방법도 구사를 할 거고요. 꼭 북미 무대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교 무대라든가 김정은이 또 해외를 나가는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공산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후계설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여정이 아직 꺼진 불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김주애한테 워낙 많은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 상대적으로 좀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여정은 지금 당장 북한에 유고 사태가 생긴다면 후계 1순위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식의 논리로 보면은요,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보면은 여성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열어놨어요.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에 충실하고 그의 풍모를 따르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러면 그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후계론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계론에서 더 중요한 거는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대를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대라든가 한 대 뒤로 가는 거지 나란히 형제 김정은, 여정 여기가 후계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만약에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는다 그래도 그거는 다음 세대로 권력을 넘겨주는 브릿지 역할에 불과하다. 잠정 통치자로서의 역할, 권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북한의 권력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로 탈북 엘리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권력 후계자가 될 수 있냐 이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김정은의 마음이 이미 딸 주애한테 너무 가 있으니까 여정이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북한의 유고 사태, 급변 사태가 생긴다면 김여정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노동당의 김정은이가 총비서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만약에 유고 사태가 생길 때 뭐 핵보툰도 누를 수 있고 북한 통치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1비서 자리를 북한이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누구를 앉혔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북한이 공개를 안 하니까요. 김여정이가 그 자리에 임명돼 있을 거라는 이런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과연 조카의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고 이래서 자기가 권력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럼 조카 주애한테 넘겨줄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비록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 그래도 전권을 쥔 상태라면 자기가 계속 권력을 상당 기간 유지하거나 또 물려줘야 된다 그래도 굳이 조카한테 줄 이유가 없겠죠. 자기 아들, 딸도 있거든요. 주애하고 나이가 거의 한두 살 차이 조금 어린 거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그 아이들이 다 20대 초반 이런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여정의 권력 그 후계자 이런 가능성, 김정은의 권력을 이어받을 가능성 이런 거를 너무 현 시점 주에다가만 포커스를 둬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의 후계자론이나 여러 가지 논리를 보면은 김여정이 충분히 북한 권력의 그 핵심, 또 김여정이가 야심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후계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청을 통해서건 외국의 우방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 털어놓는 이런 것들을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정이 제가 사내 아이기만 했어도 쟤한테 권력을 물려줄 텐데, 뭐 이런 취지로 김정일이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오빠인 김정철 또 김정은을 능가하는 권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준비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같으면 여론 수렴, 공론화,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끊임없는 세뇌와 반복적인 노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봉건 체제 또 남존여비 이런 거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수령의 후계자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면서 수군거리기도 할 겁니다. 여기 오신 탈북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심지어 엘리트 외교관 이런 사람들도 김주애가 여자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는 분위기는 김주애로 지금 김정은이가 거의 올인을 한 이런 분위기고,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게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저는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북한은 그거를 사상교양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거고요. 그게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하겠죠. 기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당연하지, 다음 후계자는 주애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4년 전에 김주애가 9살 때 아빠 손잡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사일 참관하고 이럴 때, 아유 저 빨간 꽃신 신고 털 외투 입고 나온 저 어린 여자애가 저게 뭐야, 아빠가 딸 봐보니까 자기 딸 자랑하러 나왔나 보다, 이러고 후계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도 일부에서 다들 아유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얘가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13살짜리가 지금 20 몇 살 된 것처럼 어른처럼 성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자꾸 각인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4년 만에 이만큼 진도를 냈다면 앞으로 4년은 이거와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를 우리한테 보여줄 거고, 결국 북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이전에 북한 체제에 큰 변동이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딸 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이런 과정은 아마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에 숨은 비밀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가체제의 최고 지도자다 이런데 군인들 5,000명하고 한꺼번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런 걸 해냅니다. 지난 2월 초에 김정은이 신의주에 지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했어요. 준공식을. 근데 이걸 지은 게 수만 명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준공식을 하고 이 군인들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념사진 그게 대단하냐 하는데요. 북한은 김정은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 이거는 가보로 전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 사진, 친견 사진이라 그래요. 친견 인물이라 그래요. 그거는 거의 김정은의 어떤 거기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직접 만났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냥 만나서 사진 찍은 정도가 아니라 말까지 섞었다? 이거는 노동당에서 평생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고 북한 엘리트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보면은 일단 간부들하고 한 500명, 1000명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이용되느냐? 특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방에 있는 군부대나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대규모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컨테이너 박스에 실린 어마어마한 장비가 사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 장비를 다 설치를 합니다. 뭐냐면 철제로 된 대규모 계단식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500명, 1000명이 빼곡히 올라가서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김정은이 나타나기를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차를 타고 그 앞에 와서 딱 서가지고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손 흔들고 가면은 환호하면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김정은 찬양 선전선동을 하는데요. 이번에 신의주에서 있었던 이 행사는 조금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저도 이제 34년 동안 올해 북한을 보는데요. 가장 스케일이 컸던 기념 촬영이었습니다.
이 철제 구조물로 안 되니까 그 제방 뚝을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이 다 만들었겠죠. 거기에 한 5천 명씩 대충 씌워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방을 그런 구조물을 몇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한두 시간 전부터 서 있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뭐 행사 끝나고 이제 다 도열할 때까지 있다가 다 준비 완료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차 타고 이쪽에 가가지고 찰칵 하나 찍고 또 저쪽에 그렇게 있는 거 가지고 찰칵 찍고 이래서 한 2, 3만 명의 병력들과 사진을 찍는 거죠. 자기 얼굴이 정말 뭐 면봉이나 아니면 깨알 만큼 나와도요, 그거를 인화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한의 집 보면은 김일성 사진이 있고요, 김정일 초상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김정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둘이 뭔가를 사업 논의를 하는 이런 사진 3장을 보통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나가서 김정은하고 정말 뭐 수백 명이 찍은 거냐면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 그 사진은 찍어가지고 북한이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북한군 의무복무 10년 하는데요, 당연히 10년 복무하는 동안 집에는 한 번도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으시겠죠? 설마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10년 복무하는데 집에 한 번도 안 보낸다고요? 보내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목포까지 집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출발하면요,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이죠. 북한의 열악한 기차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27살 된 북한군 포로가 군복무를 이제 10년 하다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다가 체포됐거든요. 포로로 잡혔거든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10년 복무하는 동안 고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김정은하고 찍은 사진은 고향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나 가족들은 그 사진 벽에 붙여놓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김정은 원수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또 김정은 우상화 찬양 이런 게 이번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특수 장비가 설치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시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건가요? 비닐하우스가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온실 같은 개념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1.5배? 이 정도 규모라 그래요. 여기가 4.5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고요. 여기가 왜 이 비닐하우스가 형성됐냐면 이게 이성계의 위하도 해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신의주 지역하고 압록강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중국 단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위하도가 있는데 이게 2024년 여름, 2년 전 여름에 여기 대수해가 났습니다. 당연히 수해가 날 수밖에 없죠. 중국 측은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뚝을 높게 쌓았는데 북한 쪽은 제대로 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시내하고 위화도가 다 범람을 해서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죠.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이가 고무보트 타고 신의주 시내를 막 다녔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이 홍수가 난 지역을 주택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위화도에 비닐하우스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해라 이래서 시설이 지어졌고요.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지만 특수한 온실들, 그러니까 안에 뭐 이런 특수 작물들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딸기도 북한이 이제 이 지역에서 수경 재배하는 모습이 이번에 나왔는데 위쪽으로 특수한 설비들, 그러니까 아주 그 고층까지 높게 지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 거기에 열대 화초라든가 이런 걸 키우는 식물원으로 많이 할 텐데 그 식물원 정도의 규모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야채 이런 것들을 수경 재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해커 부대 내부로 보이는 웹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었나요? 북한이 미림 군사대학이라 그러는 북한의 특수한 군사 양성기관에서 처음에는 이제 해커들을 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2, 3천 명 규모라 그랬는데 이게 점점 더 불어나더니 뭐 8천 명 규모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천 명이 다 정예 요원들은 아닐 거고요. 북한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통제된 범위에서 젊은 영재들, IT 영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군사대학 형태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정말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러시아 교육을 시키고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특화해가지고
국제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를 탈취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과거에는 북한이 군사 비밀을 탈취하거나 뭐 우리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행정망을 교란시키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탈취해 가는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해킹 또 코인 탈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다가 이 해커들이 매일 그런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또 다국적 IT 기업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해킹을 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북한의 해커들이 마치 자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거나 뭐 싱가포르 어디에 사는 IT 기술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미국 기업의 온라인 면접이나 이런 데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경력을 속이고 일감을 따내가지고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그 IT 기업의 기술 수준도 좀 들여다보고요. 관련한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탈취를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흥미로운 상황이 공개된 게 북한의 그런 현역 군인 신분의 해커들을 외국에 있는 IT 전문가들이 오히려 역으로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웹캠이 작동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이게 아마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이거 해킹, 해커 활동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군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유통을 벗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파리채 가지고 이렇게 파리 잡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빨래 건조대에는 군복을 또 세탁해가지고 널어놓은 모습들, 그리고 고참 병사가 후임병을 끌어안고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뭔지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타는 이 미국의 해커들이 북한 측 군인 해커들을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김정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커들이 너무 놀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기네는 이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 평양 아니냐? 이러면서 김정은 욕을 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기네들이 신처럼 받들던 사람을 욕을 하니까 이 상황에 적응을 못해서 놀래서 막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장면들, 그리고 갑자기 또 컴퓨터를 꺼버리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취업 사이트죠. 링크드인. 여기에 이제 구직 플랫폼에 북한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해커들이 한번 골탕을 먹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북한 해커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거나 아니면 이 활동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 국군 정보사에서 블랙 요원들 활동하던 분들의 신상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런 사건 때문에 좀 떠들썩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의 정보들을 탈취해가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북한의 해커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들여다봤는데 북한 해커들의 컴퓨터에 우리 화이트 해커들이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정보사에 정말 극비인 자료가 있는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그게 우리 정보사의 어느 간부가 중국 스파이한테 넘긴 게 북한으로까지 흘러간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추적이 돼서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화이트 해커 또 서방의 해커들을 통한 북한의 해킹 차단 또 거기에 대한 이번 케이스와 비슷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즘 북한군 내부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됐다가 숨진 병사가 2,000명이 되고 6,000명이 전사상을 입은 사건. 이게 북한 군 내부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영웅 만들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서사를 꾸며내고 있지만 사실 북중 접경이라든가 해외 근무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엘리트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 북한군의 참상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에 억류되어 있는 2명의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송환이 될 경우에 그들을 통해서
북한군 내부의 안타까운 면들, 또 우크라이나 전 참전 과정에서 빚어진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내부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격파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한 군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해킹 부대들의 활동, 뭐 라자루스니 뭐 김스키니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은 이 조직들의 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바이비트에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소행으로 여겨지는 코인 탈취액이 2조 원이었습니다. 한 번에 2조 원을 털어간 거죠. 북한의 활동은 한 70% 정도가 줄었는데 한 번에 쉽게 말하면 똘똘한 한 곳만 털어가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긴장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에 대한 미국의 또 서방 세계 제재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은 김정은과 대화를 하려고 아직 그런 모드를 취하고 있지만 만약에 마두로처럼 김정은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면 그거는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보다도 국제금융전산망, 그리고 트럼프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란시키는 북한의 존재, 이게 벌써 세계적인 코인 탈취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킹의 절반을 북한이 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 부분부터 손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군 충성을 잃는 것은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김정은이 이제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핵에 대한 전력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마 앞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국제 정세에서 상당한 이런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북미 협상이라든가 특히 핵 군축 협상 쪽으로 가져가려는 이런 공산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군의 충성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북한군의 심각한 타격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의 충성 유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 반 김정은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때도 구소련의 군사 아카데미인 푸른제 군사학교의 반란 사건이라든가 그 출신 북한군 장교들의 반란 사건, 그리고 김정일 시기에 이루어졌던 한복 청진에 주둔하던 북한군 육군단 반란 사건, 그래서 육군단이 아예 북한에서 지금 없어졌죠. 이런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일 암살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을 소재로 한, 그것도 영화 내에서 암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국방위원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용천역이라는 곳에서 열차 폭발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2004년 용천역이라는 곳, 신의주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어서 여기에서 정말 100명이 넘게 죽고 용천 소학교 학생들이 다 다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김정일 암살을 위한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북한은 시인도 부인도 안 했죠. 놀라운 게 이번에 이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가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를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한 거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고 나온 겁니다. 이 영화가 김정은이 직접 기획하고 또 제작 과정에 아주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북한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김정일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이런 소재까지 동원해서 영화를 만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앞서서 2022년에 하루낮 하루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그거는 김일성 암살을 다룬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죠. 해방전국 6.25, 1950, 60년대 그때 유일 지배가 형성이 안 됐을 때니까 파벌 간의 알력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김정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던졌다? 이거는 북한 체제가 지금 뭔가 이 최고 지도자를 향한 위해나 암살 또 조직적 반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영화의 끝이 암살범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아들이 해외 도피해서 살다가 몰래 신분을 위장해서 다시 평양으로 잠입한다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평양에 잠입한 청년이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에 나타나는 걸로 막을 내립니다. 결말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가 머지않아 등장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암살당할 수 있어요.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거를 불경시하고 불온시하고 철저하게 막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나서서 내가 암살당할 수 있어요. 영화 보세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섰다는 건 김정은이 그만큼 자기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또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종입니다.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올 봄 한반도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북관계, 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국제적인 정세, 미중관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또 분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